네, 정치여담여담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또 정화석 SBS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신당들이 속속 창당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한 원칙과 상식이 어제 신당을 공식으로 띄운 데 이어서 내일은 이낙연 전 대표가 주도하는 신당이 닻을 올리는데요. 자, 먼저 정화석 논설위원께서 이번 주에 제3지대 신당 창당 굵직한 일정들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어제 주말에 이제 민주당 탈당 의원들이죠.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 네. 이 세 명의 민주당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그 미래 대연합이라는 이제 신당 이 추진 세력들이 창당 준비위원회를 가졌습니다. 뭐 이 자리에 또 여러 이제 신당에 참여 이제 큰 빅텐트 중도 제3의 길로 이제 참여하겠다는 제3지대 세력들이 이제 많이 모였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또 하나의 축이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주도하는 새로운 미래라는 어떤 신당 세력이 내일 이제 창당 발기인 대회를 열고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출범을 준비하기 시작하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주도하는 가칭 개혁신당이 오는 주말에 창당 대회를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식 출범하는 그런 일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미 이제 금태섭 전 의원하고 유호정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새로운 선택, 그다음에 양양자 의원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한국의 희망, 이렇게 5갈래의 지금 제3지대 세력이 있는데 이 세력들이 속속들이 지금 이 몸을 푸는 단계를 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충 설 전까지 뭔가 큰 가닥을 잡겠다, 이런 지금 목표로 뛰고 있습니다. 네, 어제 비명계 3인의 신당 미래대연합 창당 준비 출범식에는 이 제3지대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거의 다 모였습니다. 출범식 직전엔 이낙연,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민 의원이 따로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도 했는데 분위기가 묘합니다. 함께 미래로! 아주 좋습니다. 두 분이 대화가 아주 잘 되시는 분들 같아요. 이심전심이 확실하게 느껴지는 그런 미팅이었다. 그들과 싸우려면 우리가 먼저 뭉쳐야 합니다. 텐트 크게 쳐주십시오. 좀 추우면 어떻습니까? 네, 그 텐트에서 기꺼이 함께 밥 먹고 함께 자겠습니다. 이게 말이 빅텐트지 사실 저는 텐트에 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정말 튼튼한 집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움직여야 된다. 떴다방 같은 이미지로 비친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런 결사체에는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네, 첫 질문은 윤두현 의원께 먼저 드려야 되겠군요. 일단 이낙연 전 대표, 이준석 전 대표가 같은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 서로 이낙연 전 대표는 텐트를 얘기하고, 이준석 전 대표는 텐트 큰 집에 난 떡다방 같은 거 안 하겠다, 이렇게 온도차가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그 두 분이 처한 위치가 다르잖아요. 위치가 다르니까 보는 시각도 다르고, 시각이 다르니 이른바 임하는 자세도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느냐? 이낙연 전 대표, 전 총리께서는 지금 막 나왔습니다. 허허벌판이죠. 그러니까 빨리 텐트 쳐야죠. 그러니까 텐트 칠 때 다 모여서 치면 힘도 되고, 그리고 이 변화무쌍한 정치에 있어서 이 적응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준석 전 대표는 이미 텐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텐트에서 텐트 가봐야 무슨 변화가 있습니까? 그것보다는 완벽하게 이 팀을 짜서 이른바 말하는 이 뭉친 다음 그 이후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떴다 방식이 아니라 총선 치르고 그 이후까지 한만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이 모임을 하자라는 데 이제 있죠. 그러면
여기에는 또 다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 이낙연 대표는 막 시작했기 때문에 빨리 외형을 갖추고 그리고 이 모아와야 되고 그리고 이 이른바 말하는 만약에 별도 정치 세력으로서 총선에 임한다면 이른바 1당, 2당, 3당의 위치를 굳히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은 빨리 이 3월 하순쯤에 되는 현역 의원 수가 아마 정당의 기호 순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이전에 가능한 모을 수 있는 대로 모아서 이른바 3번의 정당을 갖자 하는 이런 이제 생각이 있을 거고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미 텐트 생활에서 어느 정도 세력화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현역 의원 그리고 당 지지율도 보면은 개혁신당과 이 이른바 그 이낙연 전 총리 전 대표의 신당보다는 지지율이 조금 여론조사에 높게 나오는 게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말에 가면 이른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른바 밴드 웨건 효과 때문에 네. 더 유리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니까 빨리 모이자 약간 이 늦게 출범하더라도 탄탄하게 하자라는 그런 입장의 차이가 생기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영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출신이라는 좀 거리가 먼 집단 출신이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낙연 전 대표는 이른바 탈당파 3인 원칙과 상식 의원들과의 연대가 먼저일 텐데 그 연대는 잘 될까요? 지금 우선 밝힌 바로만 보면 김종민 의원 중심으로 해서 일단 가치와 과제를 중심으로 동의하는 세력들이 빨리 모일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일단 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뭉치자 이렇게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쪽이 더 먼저다 이거는 조금 아직 섣부른 예상 같고요. 특히 이낙연 대표가 텐트 말씀하시고 이준석 대표가 집을 지어야지 텐트는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이 가시거리가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는 지지층보다는 아무래도 다음 대선에 출마를 하는 걸 염두에 더 두고 있기 때문에 제3세력을 만들어서 좀 다르더라도 느슨한 연대를 통해서 총선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오면 본인이 대표로 다음에 대선을 출마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준석 대표는 한쪽에 지지층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가치를 지키면서 좀 더 길게 정치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좀 더 길게 대선을 나서더라도 뭐 다음 아니어도 그 다음에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가시거리가 그런 면에서 좀 호흡이 길다 이렇게 네. 봐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떤 목표와 어떤 가치를 추구하느냐가 서로가 좀 더 합치되지 않으면 이 생각보다는 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정화성 노수위원께서는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전에 나온 화면이 이제 미래대연합 창당 준비 출범식에 가기 전에 이낙연, 이준석, 김종민 이 세 사람만 따로 모였단 말이에요. 저 커피숍에서. 이건 무슨 그림일까요? 그 뭐 창단 준비 행사는 뭐 어차피 호스트와 게스트가 이제 사진 찍는 행사일 거고요. 네. 이렇게 뭐 다방이라고 그러면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말로 뭐 별다방이라고 불렀었죠. 별다방 예. 뭐 모임을 예전 하는 호칭입니다. 것 예. 자체, 그다음에 뭐 텐트 얘기가 나오고 집 얘기가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제3지대의 통합이라는 게 굉장히 고차방정식이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대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 그 대한민국 정치 이념 그 이 지형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30대, 40대, 30. 결국은 중간에 있는 40이라고 이제 통틀어서 얘기되어지는 중도층이 네. 사실은 중도층으로 이렇게 한 묶음으로 되어 있지만은 여기에는 뭐 친여적 중도가 있고 친야적 중도가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스펙트럼이 있으면서 또한 이 40%가 뭉쳐야만 제3지대가 이번 총선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뭐 이낙연 전 대표나 그 민주당 탈당 의원이나 이준석 전 대표나 전부 다 뭉치지 않으면 망한다. 네. 라는 부분에 대한 공감대는 분명히 있지만 그거 있으면서도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스펙트럼을 유지하면서 묶어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끊임없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아주 굉장히 네. 그 앞으로 이제 매우 고차적인 수싸움이 아마 그러니까 그 이 민주당 기존 여야 기득권 여야 정당과 그다음에 신당 추진 세력 간에 그다음에 신당 추진 세력 내에서도 여러 가지의 그 아주 고차적인 수싸움이 벌어질 텐데요. 그런 부분에 어떻게 보면 전초전 내지는 뭐 요즘 그 KBS 드라마에서 유행하는 그 효시라고 이렇게 네. 그 싸움을 시작할 때 뿅 소리 나면서 쏘는 화살 있지 않습니까? 네. 거의 그런 분위기 같은데요. 자, 그런데 자, 윤재원 의원 생각하시기는 어때요? 지금 어쨌든 뭉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공감대는 뭐 그분들이 아니라도 저희가 봐도 똑같지 않습니까? 뭉쳐야 된다는 필요성은 있는데 문제는 이 텐트가 됐든 집이 됐든 간에 이 모든 제3지대 세력이 한 지붕 밑에 모일 수 있느냐거든요. 이게 가능할까요? 그 이제 얼마나 정치적으로 그 잘하느냐. 우리가 도저히 어울릴 수 없는 조합이 하나가 돼서 대선 승리를 가져온 게 있죠. 1997년 DJ 네. 연합이잖아요. 그래서 정치는 불가능이 일단 없다. 불가능이 없는 예술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요. 다만 정당은 뭐냐? 같은 가치관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의 결사체입니다. 그럼 같은 가치와 비전이 있다라는 것을 당헌이나 그 정강에 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그게 과연 쉬울까? 쉽지 않죠. 대북관 차이 많이 나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와 그 민주당 출신의 이낙연 전 대표 사이에는 이 대북관 차이 나죠. 안보관 차이 나죠. 그리고 성장이 지금에서도 더 앞서야 한다는 이준석 전 대표, 분배가 더 중요하다는 이낙연 전 대표, 또 그리고 복지, 이 보편복지 정세 없이 가능하다는 이낙연 전 대표, 그리고 정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이 이준석 전 대표. 네. 이렇게 서로 생각이 많이 다릅니다. 그렇죠. 이것을 어떻게 녹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그분들의 정치력입니다. 그리고 그 정치력이 두 사람만의 이 합의로 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야 됩니다.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 과정에서 뭉치는 이유가 지지층을 뭉치게 하자는 건데 거기에서 이탈 세력이 생길 거예요. 그럼 수없이 많은 고민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약 좀 선명한 차이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그 선명한 차이를 넘어서는 하나가 되는 필요, 명분, 그게 뭘로 찾을 거냐. 그것이 결국은 그 이른바 뭐 낙준 연대의 성공의 첫걸음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요. 네. 그러나 정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경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이준석, 이낙연, 이준석 두 분이 이 정당의 새바람, 정치권의 새바람을 불러일으키고 하려면은 하나가 돼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그 떴다방이 아니라 포말 정당이 되기 쉽습니다. 자, DJP 연합이라는 성공 사례가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제3지대 각 계파가 한 지붕 안에 모여서 얼마나 시너지를 내고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정치는 국민들께서 보실 때 저 당이 추구하는 명분이 우리나라에 꼭 필요하다. 이 시대에 필요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지 의사를 표로 이제 연결해 주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신당이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왜 나서는지, 왜 필요한지를 국민적 공감을 얻으려면 명분과 가치가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자기 존재 이유, 이걸 이제 말을 국민들한테 설득을 해야 될 텐데, 그런 점에서 보면은 지금 그런 명분이나 가치는 어디 가고 이제 생존을 위한 그야말로 묻지마 연대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모습들이 지금 많이 비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정당에서 공천을 못 받으니까 뛰쳐나와서 합류한다든지, 아니면 누가 싫어서 그냥 나는 저쪽에서 도저히 못 있겠으니까 나와서 뭐 이렇게 당을 같이 한다든지, 이래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성공할 수 없다고 보고요. DJP 연합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진보와 보수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보다
정권 교체를 평화적으로 한 번은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역사적 과제, 민주정부가 한 번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시대에 절대절명의 과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대승적 양보를 하고 JP와 손을 잡고 평화적 정권 교체를 최초로 이뤄낸 것입니다. 지금 사실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견제하고자 하는 현재 이번 윤석열 정부의 심판 선거라고 보이는 이번 총선이 정말 국민적으로 볼 때 제3당이 정말로 그래서 심판하는 데 도움이 되느냐, 혹은 아니면 오히려 방해가 될 것이냐, 그런 점은 국민들이 냉철하게 보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런 면에서는 제3당이 뭉친다 하더라도 정말 윤석열 정부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자기들이 필요하다는 명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좀 아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네, 자 정화성 노세련, 일단 현실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 보면, 자 총선을 앞두고 표를 받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정당입니다. 자 그런데 총선에서 이른바 기호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현역 의원이 7명이 되면 정의당보다 앞서서 기호 3번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원칙과 상식 탈당 의원들이 3명이 있고요. 거기 누가 더 합류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얼마나 현역 의원들이 합류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변수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일단은 아마도 이제 공천 작업이 이제 그 지금 현재 거대 여야 정당에서 이제 공천 작업이 진행이 되면 네. 아마도 이제 이 탈락하는 현역 의원들이 이제 나타나겠죠.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현역 의원 20%를 컷오프 하자는 뭐 네. 그런 얘기 권고가 지난해 있었고요. 혁신이나 그 이제 당무감사 민주당도 통해서 비슷한 민주당도 비슷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정말 그 누가 봐도 이 공정하고 이 객관적인 공천이다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뭐 떨어진 분들은 다 이거는 공천이 아닌 사천이었다, 나는 친윤에게 당했다, 나는 네. 친명에게 당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 탈락한 현역 의원들은 뭐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 대한 뭐 지역구 여론이라든지 국민 여론이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론이 얼마나 받쳐주느냐, 이렇게 받쳐준다면 분명히 그 현역 의원들 탈당해가지고 그 제3 신당에 가서 총선에 도전을 하려 하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현역 의원들의 숫자에 큰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려면 받아주는 어떤 제3 신당이라는 게 그 대안 세력이 될 수 있는 어떤 그 등치, 규모, 네. 내지는 하나의 진정한 세력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선거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연동형 선거제를 뭐 병립형 선거제로 바꾸자, 이거는 뭐 국민의힘은 그런 주장이고 민주당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좀 느껴져요. 예. 지금 뭐 다시 뭐 준연동형 그냥 하되 뭐 이 개혁 그 뭐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 선거제에서 연동형 비례대표를 지킴으로써 제3 세력이 이 착근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그 믿음을 유권자들한테 줘야 되고요. 그런 믿음이 유권자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표 방지 심리, 그러니까 내가 찍어봤자 이 부분은 전부 다 죽은 표고, 예. 그 차라리 그러려면은 둘 중에 덜 싫은 쪽을 찍는 게 더 낫겠다라는 네. 그 심리를 극복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분위기 조성,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탈당하고 얼마나 뭐 덩치가 불어나고 그런 부분을 갖다 이제 결정짓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영배 의원님,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 대표죠. 민주당의 이른바 비례연합정당 결성을 제안했더군요. 조국 전 장관 측에도 제안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던데, 민주당 입장은 어떤 겁니까? 사실상 이게 좀 그 직전 이번 21대 총선에서 나왔던 국민들한테 욕 많이 먹었던 그 위성정당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직 선거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에 용해인 의원 등이 지금 제안하신 그런 개혁 뭐 연합신당 뭐 이런 이제 이 새로운 대안에 대해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네. 지금 선거 협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법대로 그대로 아무것도 고치지 않고 선거를 치르면 47석의 비례대표 전체 의석이 연동형으로 돼서 지역구를 손해본 정당은
상대적으로 비례대표를 많이 가져가게 그렇죠. 되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역구에서 상대적으로 국민의힘보다는 많은 의석을 지금 현재도 확보하고 있고 뭐 이번 선거에서도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동형이 자칫 이제 가만히 엉뚱하게 그냥 국민의힘이나 야권으로 네. 그냥 헌납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올 수도 있거든요. 여권으로. 예. 여권이죠. 예. 여권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이 압박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치의 다양성을 보장하고자 했던 애초에 그런 문제의식을 반영해서 연동형을 지키자는 주장이 내부에서는 만만치 않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무조건 병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과거 회귀 주장을 하고 있어서 한치도 앞으로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한동훈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선거제와 관련한 공식 협상을 아직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금 더 속도를 내서 협상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칙은 이겁니다. 이제 다양성과 국민의 목소리가 그대로 반영이 되는 국민의 얼굴을 닮은 선거제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민주당의 약속은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현재 있는 민주당의 당론은 연동형과 권역별 비례를 합친 권역별 연동형 비례라고 하는 것이 현재까지의 당론이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용해인 의원의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이런 협상 과정이 다 끝나고 나서 막판에 이것도 저것도 정말 안 된다면 이제 민주당이 정말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 지금 하나를 말씀하신 거다. 그런 정도만 답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선거가 지금 3달도 채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의원 선출 방식을 어떻게 할지 정해지 못했다는 것도 좀 약간 한심스럽긴 합니다. 예. 국민의힘은 그냥 아예 예전처럼 병립형이 낫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이제 이 정치를 볼 때는요, 이른바 말하는 대통령제냐 내각 책임자에 따라 가지고 이른바 말하는 책임 정치냐 통합의 정치냐가 나뉘어집니다. 자꾸 대통령제를 하면서 다당제 맞지 않아요. 그러면 물론 영국 같은 경우는 내각 책임제지만 양당제잖아요. 그러나 대부분 독일이나 이렇게 보면 대부분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는 다당제. 그러니까 통합의 정치. 그렇게 하는 반면에 대통령 자체가 무한한 엄청난 큰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조적으로 대통령에게 권한을 많이 주고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제잖아요. 그럼 대통령제에 맞는 책임 정치를 구현할 수 있는 국회 제도는 뭘까? 의회 제도는 뭘까? 그렇게 보면 책임 정치가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꾸 섞어서 이상하게 만들어 놓으면 책임 권한도 이상하게 주고 책임도 제대로 못 묻는 이상한 정치가 되면 결국은 무책임한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 정치를 하는 한 이른바 병립형 과거처럼 그런 이 병립형으로 가는 게 맞다. 네, 뭐 여야가 빨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선거 제도를 좀 만들어 주십사는 부탁을 드리면서 그 제3지단 얘기 나온 김에 유호정 정의당 의원 오늘 탈당하겠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했더군요. 자, 정하성 노수련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미 지난해 12월, 그러니까 그 이전부터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 지금 주도하고 있는 그 새로운 선택이라는 제3지대에서의 신당에 유호정 의원이 동참 선언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같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이제 그 정의당의 비례대표 의원직은 유지를 했단 말이죠. 유호정 의원의 말은 그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의당이 민주당과의 연합이 아닌 새로운 그 신당과 이제 연합을 통해서 이 정의당을 갖다가 그런 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나는 계속 정의당에 남아서 설득을 해 나가겠다라는 게 이제 유호정 의원이 그러니까 탈당하지 않는 정의당을 탈당하지 않는 그 논리 변이었는데 뭐 많은 비판을 받았죠. 그러니까 정의당 당적을 유지하면서 신당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리고 이제 그 정의당 당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의원직 또한 유지하면서 이제 신당 작업을 했으니까요. 근데 이제
이 정의당이 녹색당하고 이제 선거 연합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러면서 이제 더 이상 류호정 의원이 뭐 이 정의당을 새로운 신당 쪽으로 끌어오겠다 이런 논리가 이제 더 이상 뭐 이루어질 수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그다음에 뭐 지금 이렇게 신당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궤도에 올라오면서 류호정 의원도 뭐 더 이상 정의당의 당적을 갖고 네. 있기는 좀 곤란하지 않았나 그렇게 봅니다. 오늘 탈당 기자회견 저도 봤는데 윤대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자신이 몸담고 있던 정의당을 상당히 강하게 비난했더군요. 아마 이제 처음 그 본인이 입당했을 때 정의당의 모습과 지금 그 몸담고 있으면서 이 자기가 겪는 정의당의 모습은 달랐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바꾸려는 노력이 실패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 그렇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게 민주당은 그 우리가 이제 민주당의 큰 뿌리는 옛날부터 찾으면은야 그 자유당 시절로 해서 그때부터 민주당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통상 지금의 민주당은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이 영향력이 큰 그게 김대중 대통령이 있는 정당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 얘기가 맞다면 김대중 대통령이 단 한 번도 본인이 진보 정당이라고 이야기 안 했잖아요. 이 중산층 서민을 위한 정당, 보수 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정의당은 명백한 진보 정당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이 간극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가지 이 차이가 나타나면서 오늘 이야기도 했지만은 민주당 이중대 그리고 민주당 이중대라고 표현하는 가장 큰 부분은 비례 그 위성 정당의 동참 여부다. 본인은 그 유호정 의원은 그걸 반대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비례 위성 정당의 그 이 합류는 이른바 말하는 정의당의 독자적인 노선을 포기하고 이른바 이 운동권 연합 또는 이 반우파 연합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떠나게 됐고 그러면 그 지금까지 있었던 행태를 보면은 일찌감치 그런 결심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이제 의구심이 드는데 이제 그 부분은 더 이상 안에서 이 고치려는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것이 하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이 혹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탈당하지 않고 있다면 의원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탈당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영부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유호정 의원이 정의당이 민주당의 이중대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탈당한다 그랬는데 본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사실 좀 과도한 비판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제3지대, 제3당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정의당이 상당히 몸부림쳐왔다라고 이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실패도 있을 수 있고 성공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유호정 의원께서는 정의당의 비례대표 1번이었잖아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뭐 게임과 관련해서 여러 또 물의도 일으키고 한 적도 있고 그다음에 그랬는데 이제 사실은 저는 비례대표로 당의 의원직을 받았다면 당의 운명과 함께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고요. 아무리 개인의 그런 이제 정치 노선이나 철학이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이 되고 그 정당이 지금 새로운 도전을 하려고 하는 마당이라면 좀 더 책임 있게 하고 다음에 연세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본인이 꼭 해보고 싶은 정치가 있다면 좀 나중에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는 아쉬움이 저 개인적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진보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 늘 다수를 차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보 정치가 또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민생이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말로 이 백척간도에 서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 그러면 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도와주는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진보라 함은 그래도 덜 진보적이지만 현재 있는 후퇴는 막고 조금이라도 대한민국 민생이 앞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는 게 진보적인 거 아닌가. 저는 다시 한번 좀 그런 점에 대해서 숙고가 필요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바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얘기입니다. 민주당을 향해서 연일 압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이 불체포 특권 포기, 또 의원 세비 반납 같은 정치 개혁 공약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에게 입장을 밝혀라 촉구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 먼저 듣고 가겠습니다. 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분들만 공천할 것이라고 약속드렸습니다. 금고 이상의 유죄 확정이 된 국회의원은 재판 기간 동안 국민의 혈세를 받은 세비를 모두 반납하겠다고 약속드렸어요. 지금 민주당은 제가 이걸 물어볼 때마다 그냥 넘어가는데요.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이 두 가지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지금은 어떤 개혁안이 나오든 간에 이재명 대표와 어떤 식으로든 연결되거나 연상되기만 해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지금의 민주당 같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개혁 특권 포기하겠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떤 입장 내놨을까요?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답변 들어보시죠. 그 한동훈 위원장이 먼저 그 답을 요청하려면요. 예. 그 윤석열 대통령부터 자유로운지부터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태욱 특별법이나 쌍특검법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못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불체포 특권은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규제하는 그 헌법 개혁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첫째, 대통령과 결이 다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지 한동훈 위원장이. 두 번째, 아까 얘기한 그런 불체포 특권을 포함한 우리 사회의 정치 사회 개혁을 하고자 하는 확실한 의지가 있는지, 그때 대통령 눈치 안 볼 건지, 이것만 가져오면 뭐든지 할 만큼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답변하라고 그러니까 홍익표 원내대표가 자, 대통령한테는 쓴소리 못하면서 어떻게 정치개혁을 할 거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윤대현 의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대통령으로부터 자유로운지 이제 묻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자유는 있고 방종은 없다라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혁이라는 것은 비정상의 정상화입니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엄청난 불신을 받잖아요.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이른바 말하는 그 특권, 그리고 이 정치 기술로 이 오인되는 부패, 부정, 이제 이런 게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특권 버리고 그 다음에 이 정치권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부패를 일소하면, 그리고 그다음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정치를 하면 상당 부분 신뢰 회복이 될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첫걸음을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특검 이제 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 특검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개혁은 비정상의 정상화이지.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특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법 앞에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법 앞에 평등은요, 죄가 있는데도 권력이 있거나 돈이 많다고 해서 법망을 피해가는 것도 법 앞에 평등에 어긋나지만, 반대로 돈이 많고 권력 근처에 있다는 이유로 죄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때려잡고 보자 하는, 그것도 법 앞에 평등에 어긋납니다. 이른바 시저스 와이프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시저의 부인. 예. 시저의 부인이 바람 났다는 이제 루머가 있으니까 시저가 부인에게 이혼을 하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이 내가 아닌 것을 알잖아. 안다. 그런데 왜 나에게 책임을 묻느냐 하니까 시저스 와이프. 시저의 부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은 이른바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법 체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 개혁과는 아무 관계없는 오히려 정상적인 것을 비정상화하자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영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지금 불체포 특권 포기, 또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그동안의 세비 모두 반납,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것 같은데 이걸 놓고서 민주당은 못하는 개혁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는 훨씬 개혁적인 세력이란 뜻인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우리 정치가 포기해야 될 거는 불체포 특권이나 뭐 다른 것들보다 우선하는 게요. 대통령 부인 방탄을 포기해야 됩니다. 권력자를 비호하면 안 되잖아요. 힘 있고 빽 있고 돈 있는 사람이 법 위에 군림하는 것을 허용해 오지 않은 것이
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에 우리나라의 역사고 지금 민주주의 우리나라의 자랑의 핵심입니다. 어느 대통령도 역대로 자기 가족, 직계 가족과 관련해서 수사를 막거나 특검을 거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도 그랬고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습니다. 형에 대해서도 그랬고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분들이 힘이 없거나 무슨 뭘 잘 몰라서 그러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최소한 우리나라가 그래도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달게 받거나 최소한 그 과정을 통해서 증명을 해서 정말 문제 없다는 걸 국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게 최소한의 공직자의 도리라는 합의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영화에 보면은 너나 잘하세요 이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정치권이 잘못된 게 많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검사를 하시다가 지금 이제 정치한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정치권에 대해서 비난을 퍼붓거나 특권층이라고 해가지고 공격하시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먼저 답해야 될 거는 본인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거기로부터 본인은 호위무사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바꿀 주체로서 기본 조건을 갖췄기 때문에 이제 야당도 당당하게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라고 하시면서 질문을 던지시는 게 저는 맞지 않을까 그 말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법률가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도 지내셨고요. 저하고 상임위에서도 여러 논쟁도 했는데요. 불체포 특권 국회의원이 이거 헌법 바꿔야 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개헌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도 안 하십니까? 개헌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동의해야 발의가 되지 않습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 고치자고 개헌안을 내시면 민주당은 언제든지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 근데 왜 개헌 이야기는 안 하시고 이거를 정치적 수사로만 활용하시는지 오히려 거꾸로 묻고 싶습니다. 세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월급에 대해서 정말 꼭 내놔야 된다면 당연히 내놓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검사공화국, 검찰공화국으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뭐 특활비 문제뿐만 아니고 비위 의혹, 심지어는 현직 검사가 지금 사표도 내지 않고 선거운동을 해가지고 대검 검찰총장이 대노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온 지금 전국의 검사 출신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지금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방치하시면서 이 정치권에 대해서 이렇게 돌만 던지시는 게 과연 저는 책임 있는 지도자의 입장인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고, 다만 마지막으로 민주당도 사실 떳떳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못이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국민들께 송구한 마음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아마 저희들도 내부에서 휘몰아치는 그런 이제 여러 소용돌이가 예상이 되는데요. 민주당도 더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뭐 민주당에 대해서도 반성을 하셨습니다만 김영배 의원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친절한 금제시에 나오는 그 대사 같네요. 너나 잘하세요. 그렇습니다. 잘하게 경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정화석 논설위원,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연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해서 이런 개혁 요구, 개혁 입법 사항을 이제 던지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이번 총선을 윤석열 대 이재명이 아니라 한동훈 대 이재명으로 끌고 가려는 프레임 잡기 전략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건 맞습니까? 국민의힘의 총선 전략, 그러니까 희망 전략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 총선이라는 건 말이죠. 대선과 이제 흔히 하는 얘기가 총선은 과거형 선거고 대선은 미래형 선거다. 이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그 총선은 대선과 대선 사이 중간에 치러지면서 그 일종의 뭐랄까요? 지금 현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을 키워줄 것이냐, 아니면 현 정권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당에게 표를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그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투표의 기준이 된 선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미래형 선거라는 건 이제 그 대선 후보의 개개인의 역량과 비전이 더 이제 중시되는 거고요. 근데 지금 현재는 그러면 당연한 구도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 이재명입니다. 이게 당연한 구도인데 이걸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끌고 가려면은요. 일단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전에 이제 이런 사례의 선거가 한 번 있었죠. 언제였냐면 이명박 대통령 그 집권 말기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들어서 가지고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완전히
이게 같은 당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정도의 변화 속에서 치른 선거에서 그 당시 새누리당이 승리를 했었죠. 즉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총선의 주요 특징 중 하나인 과거형 선거를 미래형 선거로 바꾸려고 하는 어떤 그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요, 아직 윤석열 대통령 임기 3년 남았습니다.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거든요. 네. 과연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총선이 갈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회의적인 분위기가 많아요. 그런 거에 대한 그 뭐 증거랄까요? 하여튼 네. 근거랄까요? 그런 걸 보면은 지난주 이 뭐 한국갤럽이나 뭐 이런 데 여론조사를 보면은 그 정권 견제론과 정권 지원론이 거의 뭐 한 50대 초반, 30대 초반 네. 이런 그 비율이 줄어들지 않고요. 그 사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개인의 지지율은 올라가지만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그렇게 또 올라가지는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총선이라는 그 특성상 그런 지금 뭐 얘기하는 이게 국민의힘의 희망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선거를 치르자라는 게 네.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유, 일단 뭐 국민의힘 지지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8조 사나이라고 불려온 이 전국 순회 일정이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는 너의 정치적 출생지 같은 곳입니다. 제 인생에서는 이 진천에서 보낸 시간이 사실 화양연화 같은 시절이었습니다. 여기는 국민의힘 강원특별자치도시. 저희 아버지는 춘천 소양로에서 사시면서 춘고를 다니셨습니다. 어머니는 홍천 사람이셨죠. 역시 춘여고를 다니셨습니다. 저는 지난 민주당 정권에서 할 일 제대로 했다는 이유로 4번 과천을 당하고 압수수색도 2번 당했었는데요. 그 처음이 바로 이번 부산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사직에서 롯데 야구를 봤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커가면서 제 인성이나 제 태도나 제 예의나 이런 부분들은 모두 충청인의 마음으로부터 배운 겁니다.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인기와 국민의힘의 인기, 정치 지도자 선호도와 정당 지지도의 차이는 잠시 뒤에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하성 논설위원. 자, 이번 주에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인천과 서울 방문 끝으로 전국 순회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자, 각 지역마다 연고를 강조하면서 아마 그 지역 분들의 마음속에 쑥쑥 들어가는 얘기들을 뽑아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평가해야 될까요? 아마도 여기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그 여야 두 의원님들도 어디 다른 지역 가서 연설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은 아마 그거부터 찾으실 거예요. 내가 이 지역이랑 뭐에 연고가 있고 뭐가 친하다라는 걸 뭐를 해야지 이게 아주 부드러운 인트로, 그러니까 서두가 될까. 이 부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의 아주 정형화된 교과서적인 여의도 문법입니다. 이 아주 당연한 거고 다른 정치권 인사들이 이런 인사를 하면 이 부분은 사실은 기자들이 주목을 안 해요. 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편집이 돼서 나가고 이렇게 쭉 하니 전국 인연을 갖다가 이제 이게 우리가 그림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 얘기는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 들어서면서 여의도 문법 따르지 않고 이제 이 전국 5천만의 문법을 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거는 기존 정치인들이 흔히 하는 말하자면 아주 정형화된 여의도에서의 관례인데 라는 부분이 이상한데 뭐 이거 한 비대위원장 차별화가 그간의 무기인 줄 알았는데 왜 이런 걸 하지? 뭐 이런 식의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지역민들한테 뭐 좋은 얘기하는 거 갖고 뭐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만 이 여의도와의 차별화를 자신의 어떤 상품성과 연결시킨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부분을 하는 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글쎄요, 뭐 이것도 나쁘지 않고 저것도 나쁘지 않고 뭐 전부 다 좋은 거 다 취합해서 가야 된다라는 부분의 생각은 있을지 몰라도 그게 과연 본인의 차별화와 이 상충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에서의 손실은 없는지는 좀 찬찬히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면서 전국 텃밭 따지게 나선 한동훈 위원장의 행보. 자 지지율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한국갤럽이 조사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살펴볼까요? 지난해 10월 2주부터 올해 1월 2주까지 조사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표 선호도는 지난해 10월 2주에는 22%, 올해 1월에 2주에는 23%를 보이면서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난해 10월 2주에는 14%에 불과했는데 올해 1월 2주에는 22%로 나타나서 8%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개인적인 지지율은 상승세지만 정부 견제론과 당의 지지율은 정체되어 있습니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지난해 10월 2주부터 올해 1월 2주까지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요. 야당이 승리해야 한다. 정부 견제론이 지난해 10월 2주에는 48%였는데 올해 1월 2주에는 51%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여당이 승리해야 한다. 정부 지원론은 지난해 10월 2주에는 39%였는데 올해 1월 2주에는 35%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한국갤럽이 조사한 국민의힘 지지율 역시 지난해 10월 2주에는 34%, 올해 1월 2주에는 36%로 비슷한 수치에 머물렀습니다. 자세한 여론조사 결과는 한국갤럽 홈페이지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윤두현 의원. 예.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은 지지율이 오르는데 국민의힘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는 이게 뭐라고 봐야 됩니까? 그거는 물리 법칙에도 있죠. 시차의 문제죠. 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 오를 거다. 아이고, 그럼요. 이 당의 간판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이제 오릅니다. 그 왜 오르느냐? 뭐 젊고 참신하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유로 본인 이제 개인의 이미지가 높아지면서 지지율이 오릅니다. 이 높아진 지지율, 좋아진 이미지가 당의 전이가 됩니다. 당의 전이가 되면은 그 당에 대한 변화, 혁신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그 변화, 혁신에 대한 기대가 충족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지지율이 오른다. 그래서 이것은 물리의 기본적인 원칙에도 맞는 그런 거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옛날 DJP 연합의 주역 중에 한 분이셨던 자민련의 김용환 예. 사무총장이자 정치인이 계셨는데 이분이 늘 하시는 말씀이 여권은 항공모함이다. 이게 당정청이 섞여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잘한다고 해서 금방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당정청, 지금은 당정대죠. 당정대가 다 같이 잘해야 전체적으로 여권의 지지율이 높아진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는 여기 딱 들어맞는 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 상승이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으로 전이해서 국민들의 기대를 변화,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 줄 것이고 또 저희들은 충족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당 지지율은 올라간다. 네. 자, 김영배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여권이 워낙 덩치가 커서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이 섞여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걸리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여당의 지지율도 올라갈 거다라는 게 지금 윤도현 의원 분석이신데요. 국민의힘의 희망 같은데요. 네. 사실 이게 집토끼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잘 하실 줄 알았는데 아유 이게 좀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드니까 결집을 못 하고 있다가 이제 한동훈이라고 하는 새로운 카드가 등장을 하니까 기대를 하면서 이제 모이는 거거든요. 일시적 결집 효과라고 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보면 이게 일시적으로는 잘 모이는 것 같지만 거기에 인기 영합으로 아까 이제 잠깐 말씀이 있었지만 전형적인 여의도 사투리를 쓰기 시작하면 이게 이제 나중에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구태 정치인으로 전락을 하게 되고 우물한 개구리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우물 밖의 세상은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정부 여당은요 전체 국민을 봐야 되고
중도층을 끌고 나가야만 그나마 50% 이상의 국정 지지를 통해서 나라를 제대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께서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계신데 절대 착각하시면 안 된다. 우물안 개구리로 전락하고 있다. 이걸 좀 보시면 좋겠고, 저는 사실 전에 이회창 총재가 한때 거의 대통령 비슷하게 이렇게 거의 다 됐지 않냐고 하실 때 전국에 본인과 본인 부인과 본인 처갓집과 다 연고가 있다고 그러시면서 이회창스럽다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그때 이제 그게 굉장히 구태 정치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정말 저는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대로 메시지를 던지시려면 부산에 가서 오히려 지역 균형 발전과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라든지 이런 시대적 과제를 놓고 정면 돌파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우물안 개구리가 될지 여권 승리의 견인차가 될지는 아마 곧 판가름이 나게 됩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을 놓고 여야 공방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의 진상을 정부가 축소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국민의힘에선 지지자 결집을 위해서 민주당이 음모론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정치 테러 사건의 테러범의 신상 그리고 당적 그리고 공모 여부와 배후 정치 자금에 대한 진상 규명 다시 한번 철저한 재수사 요청합니다. 정부 당국의 태도가 매우 석연치 않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이 관심을 전환하고 프레임을 전환하고 사건의 정치적 파장을 줄이려고 했다면 이것은 과연 누가 지시를 한 것인지, 이것을 지시하고 보고한 최종 윗선이 어디인지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이 피습 사건과 관련해서 희한한 음모론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종의 이 상황을 출구 전략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지지자들을 결집시키고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비이성적 음모론을 그만두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자기 당에서 탈출구를 만들기 위해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 공무원과 의사들, 공직자들을 욕보이는 행동입니다. 음모론을 먹고 사는 정당이 어떻게 공당일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은 김영배 의원께 드려야 되겠군요. 민주당에서 지금 국무총리실을 고발할 거라는데 아직 고발은 안 들어간 거죠? 곧 이제 고발할 예정입니다. 예, 어떤 혐의를 고발을 그러니까 주로. 이 총리실에서 처음에 발송했던 대테러 상황실의 문자가 그냥 작은 열상으로 이렇게 규정을 하고 큰 상처가 아닌 것처럼 처음에 문자를 발송을 했거든요. 그 언론도 전부 다 열상으로 썼죠. 그렇습니다. 예. 누가 보더라도 거기 보면 푹 이렇게 정말 이게 인용하기도 싫은 무서운 건데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정부 당국에서 먼저 문자를 보내서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니냐는 의혹이 우선 처음에 제기가 됐었고요. 그거보다는 그 뒤로도 국회 상임위에서조차도 아니 112 관련된 이 자료라든지 통신 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과 관련된 무전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 전혀 국회에 제출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황당무계하게 짝이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결정을 경찰이 합니다. 신상을 비공개하는데 비공개 사유도 비공개라는 이런 얼토당토 않고 전무후무한 결정을 하게 되는데 도대체 왜 그럽니까? 사실 성범죄자나 살인자도 요즘은 대부분 다 신상을 공개하고 언론에 먼저 공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1야당의 대표를 백주대낮에 테러를 한 게 온 국민이 다 봤는데 그 신상을 왜 비공개하며 비공개하는 이유도 비공개인 이유가 뭐냐 말이에요.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검사하셨으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저 왜 경찰이 저러면 검찰이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말이 없는지 정말 제가 묻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면 자료라도 달라. 국회의 권한 아닙니까? 그 자료도 안 내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지, 뭘 숨기려고 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의혹이 커지는 거예요.
사실 독재 정권에서 원래 소문도 많고 의혹도 많고 그런 거 아닙니까? 투명한 사회에서 어디 의혹이 있겠습니까? 그냥 공개하시면 되는 거죠. 그 저는 덮어씌우기 하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국민적 의혹을 그냥 정면으로 풀어주시는 게 옳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뭐 정부 여당 입장에서도 경찰한테 다 공개해라 이렇게 지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지시하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법률가가 아니라서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독재 국가의 이 뭐라 그러나 그 루머가 많이 있다. 그런데 정확하게는 이제 독재 국가가 아니라 통제된 사회에 이 투명하지 못한 사회의 그 풍설, 루머, 유언비어가 많죠. 그래서 이런 것은 뭐 있는 대로 다 하면 되고 다만 구체적인 혐의 없이 카더라라는 것이 그게 자체가 이른바 말하는 이 유언비어 제조기 역할을 한다. 그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사 결과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 내가 수사하겠다라는 것은 법에 금지된 자력구제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근거 없이 윗선, 배후 이렇게 은폐 주장하기보다는 같이 그거 뭐 조사하는 게 힘들겠어요. 그러면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살인자도 그랬는데 물론 이 정치 테러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다친 것과 목숨을 잃은 것은 경중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근데 여기서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피의자의 신상 공개와 관련해서 경찰이 이제 이 기준들이 있었거든요. 우선은 굉장히 이게 이제 중대한 범죄인지, 그 다음에 이게 재발을 방지가 꼭 필요한지, 사회적으로 굉장히 관심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신상 공개와 관련된 기준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건이 이 기준 어디를 봐서 비공개 사안에 해당하겠습니까? 관심도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너무 쇼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네. 당적 여부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뭔가를 숨기려 한다는 그 이외에는 도대체 어떤 이유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이재명 대표 비습 사건의 이 후폭풍이 간단치 않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 또 혼란도 생기고 있는데요. 자, 민주당은 오늘 김한규 민주당 의원에게 엄중 경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한규 의원의 언론 인터뷰 내용 때문인데요. 논란이 된 발언과 최고위 백브리핑까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이 적대적인 정치 문화, 콜로세움에 세워져 있는 검투사, 그것도 그냥 찌르면 안 되고 선열이 낭자하게 찔러야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뭐 이런 정치 문화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이 일단 상대가 돼서 피해자가 되어 보니 한 번 더 느낀 게 있었겠죠. 여야 모두 조금 이 선악구조의 전쟁적 정치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감하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김한규 의원 발언과 관련한 결정입니다. 최고위원회 의결로 엄중 경고하기로 했습니다. 1월 11일 날 언론 인터뷰에서 한 그 발언의 내용이 이제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그거에 대해서 방금 엄중 경고하는 것으로 최고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김한규 의원 발언 말고도 이재명 대표의 비습 관련 막말 논란이 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을 떠나서 창당의 속도를 내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자들 행사에서도 또 과격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함께 들어보죠. 목에 칼빵을 맞았는데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남의 당 당대표로 이재명 대표님 너무 좋구나. 이재명 당대표님의 주요 일정 병원, 법원, 병원, 법원. 네, 자, 정화선 논술위원, 이 김남은 칼럼니스트 이 발언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가 즉각적으로 사과했네. 뭐 일단은 이낙연 전 대표 스타일이 좀 품격 있는 정치를 하자라는 부분은 뭐 항상 뭐 엄중낙연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제 강조해왔던 부분이기는 했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이 진영 정치, 팬덤 정치 이거를 비판하면서 지금 나와서 세기를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구태적인 어떤 그런 징후의 이 언어를 자신의 지지자가 쓴다라는 건 사실은 이낙연 전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에게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 바로 진지하게 사과를 하고 이 일을 마무리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민주당이 소가리하는 문제가 하나 또 있습니다. 바로 성희롱 발언으로 민주당 윤리위 감찰을 받는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얘긴데요. 자, 현근택 부원장이 지금 별다른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가운데 같은 자리에 있었던 이석주 충남 중원 예비후보가 공개한 합의문 때문에 또 2차 가해 논란이 불붙고 있습니다. 정화석 노수위원, 이 사건도 좀 정리해 주시고 넘어갈까요? 그 성남 중원 당협위원장이죠. 현근택 위원장이 그 지금 민주연구원 부원장인데 뭐 그 지역구에서 아마 그 지역 예비 후보로 이제 그 등록한 어떤 그 이 정치인과 그 비서가 있는 상태에서 좀 그 여성이 듣기에 굉장히 이렇게 뭐 좀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아마 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그것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 사실은 이 자신이 그거에 대한 말을 하지 않은 걸로는 알지만 진심으로 사과한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었죠. 네. 했다가 어젠가요? 그 당시에 같이 있었던 그 아까 그 예비 후보로 같이 있었던 그 사람과 그 비서, 여성 비서 그리고 이 현근택 부위원장 3명이 같이 어떤 합의를 작성을 했다. 그래서 이게 본인의 실수를 인정하고 그걸 아주 그 쿨하게 사과를 하고 그걸로 끝냈다라고 하는 합의문이라는 거를 그 예비 후보로 있는 이석주 씨가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제 피해자 자체가 난 합의한 적 없고. 근데 저기에 5시간 후에요. 그 피해자가 나는 이런 합의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저기에 댓글을 달아가지고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이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한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윤리 뭐 심판위원회에서 지금 현근택 그 부원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할지 뭐 지금 또 민주당의 하나의 숙제로 다시 하나 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정치화담여담 윤두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화석 SBS 논설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